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유럽 문화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번 프린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앞서서 정치사적인 이야기, 봉건제의 성립과 형성 및 변화, 그리고 뭐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발전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를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미뤘어요. 자,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중세 문화사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세 서유럽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뭐 중심의 문화일까요?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예요.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문화였죠. 그죠?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세계 시민 개인주의, 로마는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 어쨌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는 인간 중심의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문화였어요. 하지만 중세 서유럽 문화는 바로 신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서유럽이 기독교, 크리스트교 공동체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교황의 말 한마디에 온 유럽의 왕, 봉건, 영주, 제후,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대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중세 서유럽이 이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 말은 중세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크리스트교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무너지고 근세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르네상스, 그리스 로마 시절의 인간 중심의 문화를 되살리자라고 해서 다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중세 크리스트교 중심의 이 문화를 우리가 이제 철학, 교육, 문학, 건축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이번 철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세 초기와 중세 후기를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철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 철학과 신학의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신학은 말 그대로 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럼 철학은요?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다시 한번. 자, 신앙을 기반으로 신에 대해 탐구하는 게 신학이고요. 이성을 기반으로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린 중세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잖아요. 이런 중세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에서는 신학과 철학 중에 뭐가 더 우세했을까요? 당연히 신학이 더 우세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신학과 철학 용어 정리, 신앙을 기반으로 신에 대해 탐구하는 신학과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 그 철학은 중세 초반에는 당연히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세 초기 때 철학은 철저한 신학의 보조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앙이 인간의 이성을 압도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철학은 신앙에 기반한 신학의 신여에 불과하다.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5세기, 8세기 때인데, 중세 초반에 5세기, 8세기 때인데, 이때 이러한 신앙 우위의 사상에서 나온 철학이 교부 철학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교부 철학에 누가 영향을 주냐? 우리 그리스 문화 공부할 때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했던 소피스트에 저항해서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한 소크라테스 기억하세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플라톤이 있었죠.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어리석은 대중들, 중우정치에 의해 희생당하는 걸 보고 민주주의를 혐오합니다. 그리고 철인 정치, 완벽한 철학자,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매한 대중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이데아, 이 절대적인 진리는 분명히 현실 너머에 존재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절대적인 진리를 상징하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해서 현실과 구분되는 또 다른 세계에 진리, 이데아, 절대적인 진리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 이데아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교부 철학에 영향을 줍니다. 왜? 여기서 이제 이런 절대적인 이데아, 진리를 뭐로 보는 거야? 하나님,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보잘것없다. 저 너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플라톤의 절대적인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기독교랑 맞물려가지고 교부 철학, 신앙의 우위,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이 바탕이 된 현실 세계 저 너머에 신앙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부 철학에 플라톤의 사상이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 세계사에서는 문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매칭만 시키시면 돼요. 그냥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그리스 문화구나,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문화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교부 철학도 이거 철학은 신학의 신형, 신앙이 우월적인 교부 철학, 중세 초기다. 플라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윤리학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중세 초기의 신앙 중심의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신앙 중심의 교부 철학. 대표적인 이런 교부 철학자가 아우구스 티누스예요. 여러분 그 아우구스투스랑 달라. 그 옥타비아누스 있죠, 여러분들.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2차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랑 2차 삼도 정치를 이끌었고 악티움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무찌름으로써 원로원으로부터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원로원으로부터 받고, 하지만 스스로는 뭐라 그랬죠? 나는 로마 제1시민일 뿐입니다. 프린캡스라고 이야기했던 그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고 이 교부 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신국론, 신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게 426년, 5세기거든요. 이때가 한창 언제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분열하고 누가 들어올 때죠? 게르만족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가지고 로마를 괴롭힐 때잖아. 그러니까 서로마가 거의 멸망 직전의 위기에 몰렸던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당시 로마인들이 이게 다 기독교 때문이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로마가 지금 분열되고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건 다 기독교인 때문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나왔어. 그거를 변호하기 위해 나온 게 신국론이에요. 자, 아무튼 이게 중세 초기 교부 철학입니다. 그리고 중세 후기 가면은 무슨 전쟁이 터지죠, 여러분들? 네, 십자군 전쟁. 11, 13세기 때 십자군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슬람 세계로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네, 사라졌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들어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생각이 달랐죠. 현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절대적인 이데아가 따로 있다고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하지 마라. 이데아, 별도의 세계는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현실과 이데아가 구분되어 있다 그랬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뭐가 있다? 진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플라톤의 현실과 이데아가 따로 있다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뭔 소리냐, 이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진리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이성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온 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슬람 세계가 보존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유럽으로 역수입되면서 이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거야. 그러고 나온 게 이러한 이성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나온 게 스콜라 철학. 여기서 추구하는 건 신앙과 이성의 조화예요.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이제 13세기 말에 1272년에 쓰게 돼요. 중세 초기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교부 철학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중세 후기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나온 스콜라 철학. 다시 한번, 자, 중세 초기 신앙의 중심을 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5세기 8세기의 교부 철학, 여기서 나온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그리고 중세 후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나왔죠. 이슬람 세계가 보존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역수입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해서 나온 게 11, 13세기 스콜라 철학. 이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이게 11, 13세기인데
14, 15세기 때 가면은 이제 교회의 힘이 거의 막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 그런 중세 말기 때 가면은 스코터랑 오컴이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 야, 왜 굳이 신앙과 이성을 한데 엮으려고 그러냐. 신앙과 이성은 별개다. 그래서 아예 조화가 아니라 분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철학이고요. 다음 교육은, 원래 이제 교육은 교회랑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 12세기 때부터 시기 중요합니다. 대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다양한 동방의 이슬람 문화와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된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학문이 발전하고 대학이 나오는 거야. 대학은 원래는 교수랑 학생의 조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수도원이 갖고 있던 그 학문의 주도권이 대학, 교수랑 학생의 조합인 대학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세속 권력의 통제에 벗어나서 자치적으로 대학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조합, 교수 조합 이런 조합에서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대표적인 게 교수들의 조합으로 신학을 연구했던 파리 대학, 학생 조합으로 이제 법학에 대해 연구했던 볼로냐 대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문학은요. 중세는 이제 봉건제 시대니까 기사도 문학이 엄청 유행을 합니다. 기사들의 무용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대표적인 게 프랑스에서 나온 롤랑의 노래라는 거야. 이 롤랑의 노래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카를로스 대제 때예요. 자, 누구 때라고요? 카를로스 대제 때. 카를로스 대제 때 이슬람과의 전투에서 이제 싸우다가 전사한 롤랑을 추모하는 노래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슬람과 싸웠다 그러면 약간 자동 반사적으로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카를로스 마르텔 있죠. 그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로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프랑크 왕국으로 쳐들어온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를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격퇴한 피핀의 아버지 카를로스 마르텔. 이 사람이랑 헷갈리는데 아니야. 카를로스 마르텔을 배경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카를로스 마르텔만 이슬람이랑 싸운 게 아니야. 그 이후의 왕들도 이슬람이랑 계속 싸워요. 그래서 우리 서로마 황제의 감을 받은 샤를마뉴, 카를로스 대제 때도 이슬람이랑 싸워. 그때 이제 후방을 지키다가 이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때 파라벤이라고 나와. 그게 롤랑이고, 그 롤랑과 동지들을 추모하는 게 롤랑의 노래입니다. 이 롤랑의 노래의 내용은 사실 골 때려요. 이제 그 샤를마뉴, 카를로스 대제가 이슬람 세력을 정복을 한 다음에 이슬람에 이제 항복을 해.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슬람 애들이 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후방에 롤랑과 그 치미 기사단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뿔라파를 주고, 만약에 이슬람 애들이 약속을 어기고 후방을 위협하면 이 뿔라파를 불어라. 그럼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구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슬람 애들이 통수를 치고 배신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롤랑의 동료들은 빨리 롤랑한테 뿔라파를 불어서 이 사실을 전방에 있는 폐하께 알려야 한다. 이슬람 롤랑은 고작 이 정도 이슬람 애들과 싸우는데 어찌 폐하에게 패를 끼친단 말이냐. 우리 힘으로 물리치자 이러고 싸워요. 뿔라파를 안 불어.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 동료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걸 보고 뒤늦게 롤랑이 뿔라파를 불어. 그 소식, 그 뿔라파를 소리 듣고서 샤를마녀가 돌아왔지만 이미 롤랑과 친구들은 죽어있는 이게 롤랑의 노래예요. 이게 멋있나요? 아무튼 그 시대에 멋있었다나 봐. 이 롤랑의 노래는 여러분들 아무튼 이 샤를마뉴, 카를로스 대제를 배경으로 한 거고, 이게 나온 게 한 11, 12세기예요. 11, 12세기. 그리고 이제 또 영국의 유명한 원탁의 기사들 아서왕의 이야기. 이거는 원래 이 잉글랜드가 게르만족들이 지배했었잖아. 근데 원래 영국의 원주민은 켈트족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경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많이 물어보길래, 자, 원래 영국의 원래 원주민은 켈트족이라는 애들이에요. 켈트족. 근데 이제 이 켈트족을 누가 점령을 한 거야? 그래, 로마가 이제 영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로마가 점령을 한 거야. 근데 로마는 켈트족을 딱히 괴롭히지 않고 적당히 잘 대해주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켈트족들은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막판에 가서 무너지잖아. 그래서 이제 영국의 주둔인 로마군도 로마 본토를 지키기 위해 영국을 버리고 본토로 떠납니다. 그렇게 로마군이 떠난 영국 땅에 누가 들어와? 게르만족들. 게르만족들 중에서도 앵글로색슨족이라고 있어. 앵글로색슨.
얘네가 들어와가지고 켈트족을 가혹하게 진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앵글로색슨족에게 쫓겨난 켈트족이 오늘날의 스코틀랜드랑 웨일즈 지방으로 도망을 친 거야. 그리고 살기 좋은 잉글랜드 본토는 앵글로색슨족이 차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잉글랜드라는 명칭도 여기서 나온 거야. 앵글로색슨족이 사는 곳, 잉글랜드. 그때 배경을 한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떠난 이후에 이 게르만족의 침략에 맞서는 켈트족의 이야기. 그게 아서왕 이야기입니다. 아서왕 이야기예요. 그리고 니벨룽겐의 노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나온 건데, 훈족 기억나죠? 그 게르만족들이 로마 땅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훈족이잖아. 그 훈족에 맞서는 또 게르만족의 이야기를 다룬 게 니벨룽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중세 기사도 문학이구나. 특히 롤랑의 노래는 배경은 카를로스 대제 때구나. 이게 쓰인 건 한 11세기, 12세기 정도에 쓰였어요, 여러분들. 중세 기사도 문학, 특히 롤랑의 노래 중심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입니다. 이 건축은 시험에 나와도 되게 쉽게 나오고요. 여러분 기본적 특징만 알아두면 되게 문제 쉽게 풀 수 있어. 중세는 기독교 중심의 세계니까 교회와 수도원 건축이 발전을 하는데 11세기 때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 사진에 나오는 게 피사 대성당이거든. 이 사진을 봐봐. 어때요? 네, 돔. 하늘에 이런 둥근 돔이 있죠. 그리고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아치, 이러한 원형의 아치들이 굉장히 많죠. 건물이 무거우니까. 그리고 창문은 어때? 엄청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한 분위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햇빛이 되게 조금 들어오고 엄청 웅장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돔, 두꺼운 벽, 원형 아치, 작은 창문. 그리고 여기에는 벽화, 성화가 엄청 많아. 벽에다가 이제 막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이런 것들 딱 그려서 엄청 장중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높이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11, 13세기 십자군 전쟁이 터지고 동방에 여러 문화들이 들어오고 특히 이때 상인들이 돈을 엄청 벌어들이잖아. 십자군 전쟁을 후원했던 상인들이 큰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애초에 상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후원했던 거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거였고, 십자군 전쟁으로 상인들은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을 벌어들인 걸 문화산업에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12세기 때부터 나오는 게 고딕 양식이야. 고딕 양식. 여기 나오죠. 신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지상에서 높이 솟아올렸다. 해서 나오는 게 첨탑이야. 하늘을 찌르는 뾰족한 형태로 천국을 향한 중세인들의 신앙심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신앙심? 그렇죠. 뭐 신앙심이죠. 해석은 교과서 이런 데 따라가야 되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고딕 양식, 십자군 전쟁 이후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상인들이 고딕 양식을 만들고, 이 고딕 양식의 특징은 바로 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뾰족한 첨탑이에요. 이런 뾰족한 첨탑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래. 돈이 많아지니까 내부도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화려한 걸로 이렇게 펠로판지 같은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찬란하게 꾸미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슬람 양식에 나오는 아라베스크 무늬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아라베스크 무늬랑 같다 그러면 큰일 나. 아라베스크 무늬는 이슬람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에 비해서 벽도 굉장히 얇아지고요. 창문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샤르트르 대성당, 퀼른 성당, 노트르담 성당인데, 이 노트르담 성당은 나중에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식을 하는 곳이야. 황제 즉위식을 하는 게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노트르담의 곡추 있죠? 그런 거야. 그래서 얘들아, 11세기 돔과 두꺼운 벽과 원형아치와 작은 창문으로 장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상인들을 중심으로 나온 고딕 양식, 12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하늘을 향해 신앙심을 표현한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얇은 벽, 더 커진 창문을 통해서 밝고 경쾌한 분위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세 문화 나머지 자료들도 여러분들 꼭꼭꼭 다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중세가 끝이 나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만 마무리하면 되네요. 비잔티움 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